실록 대하소설 조선왕조 500년 송도에 부는 바람 서설 개경거리는 이성계의 얘기로 떠들썩했다. 고려 제1의 충절이 나왔다고들 입을 모았다. 조영규의 어리숙한 기지가 대성공을 거둔 셈이었다. 이방원이 조영규에게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건넨 것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방원은 속이 달아올랐다. 여뭉방 임견미야 그렇다 치고 이인님이 하옥되었다면 수상의 자리가 비었는데 좀처럼 개각에 대한 소문은 들려오지 않았다. 이방원이 벌써 며칠째 두문불출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수상의 자리인 문화시중이야 최영이 차지할 것은 분명하다 할지라도 부수상격인 수문화시중의 자리,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될 것인지 그것이 궁금했다. 궁금한 정도가 아니라 초조했다. 마땅히 아버지 이성계에게 제수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있었으나 이씨 집안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방원이었기에 그 초조함은 흡사 고통에 가까웠다. 지난밤 박성명이 한 말도 마음에 걸렸다. 정치란 어차피 농간이 있기 마련 아닌가. 왕도가 무너지면 사리가 바르게 흐르지 않기 마련.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닌가. 아버님께서 요직에 계시면 좋긴 하지. 하나 탕류에 휩쓸린다면 득보다 실이 더 크지 않겠나? 그렇다고 혼조를 넘어선 이 혼란의 시국을 구경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길재는 또 이렇게 말했었다. 자네 아버님만한 참신한 인물은 없어. 그렇다고 정치가 참신한 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질 않은가? 정치는 힘을 수반해야 하네. 힘이란 꼭 완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 학식도 있어야 하고 덕망도 있어야 하며 경륜도 있어야 하네. 이 같은 힘의 원천을 한 사람이 모두 갖추기는 어렵지 않은가? 지금은 때가 아닐세. 방원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누군가를 불러 호통이라도 치고 싶은 심정이었다. 방원은 벌떡 일어나서 온 방안을 서성거렸다. 마루를 걸어오는 인기척이 있었다. 방원은 자리에 앉았다. 민씨 부인이었다. 그녀는 주안상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되풀이되는 일과였다.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첫 술에 배부른 법이 없으니까요. 방원은 묵묵히 술잔을 비웠다. 거리가 온통 아버님 얘기로 들끓고 있어요. 조정도 중하지만 백성들의 신망이 따라야 해요. 방원이 입을 열었다. 무겁고 칭통한 어조였다. 선조님들이 몽고 이름을 쓰고 계셨어요. 우리 집안이 행세를 못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민씨 부인은 자세를 고쳐 앉았다. 방원의 어조가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조정에 빈자리가 나면 험담이 나와요.
자리다툼이란 그래서 더러운 겁니다. 이 아무개는 몽고에서 왔다. 여진의 피를 받았다. 이따의 소리가 쏟아져 나오면 끝장이에요. 방원의 이 같은 걱정은 무리가 아니었다. 이성계의 아버지인 이자춘의 몽고 이름은 오로사풀화였고 증조 할아버지인 이춘의 몽고 이름은 하간 첨모가였다. 아니면 그만입니다. 남이야 뭐라고 하든 아니면 그만 아니옵니까? 그렇지가 않다니까요. 방원은 단숨에 술잔을 비웠다. 민씨 부인은 한숨을 내쉬면서 빈 잔에 술을 따랐다. 다녀왔습니다요, 서방님. 바우의 소리가 들려왔다. 방원은 민씨 부인을 건네다 보았다. 조금 전에 추동에 보냈었어요. 아버님 일이 궁금해서요. 바우가 들어왔다. 아직도 숨이 턱에 닿아 있었다. 민씨 부인이 독촉을 하듯 물었다. 어찌 지내고 계시던가? 입고를 하시고 아니 계셨습니다요. 방원의 눈이 빛났다. 민씨 부인은 방원에게 시선을 돌렸다. 대궐에서 환관이 다녀갔답니다요. 속히 입궐하라시굽쇼. 방원은 또 술잔을 비웠다. 그리고 방을 나갔다. 민씨 부인과 바우는 영문도 모른 채 방원의 뒤를 따랐다. 방원은 마루 끝에 서서 정월달 차가운 바람을 가슴 가득히 들이마셨다. 잠시 후 하얀 입김이 한숨에 섞인 채 훅 하고 뿜어져 나왔다. 이성계는 수창궁의 전각 모퉁이를 돌고 있었다. 이색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계가 오고 있음을 보고 있는 듯 했다. 기쁜 소식이 있으려나 봅니다, 장군. 글쎄요. 최 장군께서 문화시중의 자리에 오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무슨 전갈이 있었습니까? 무장은 싸움터에 있어야겠지요. 두 사람은 핵심이 흐려진 말을 주고받으면서 걸었다. 한 사람은 당대 제1의 용장이요. 또 한 사람은 당대 제1의 대문장이었다. 목은 이색은 어려서부터 총기가 뛰어난 것으로 소문났다. 14살에 성균시에 합격했고 아버지를 따라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 생원이 되어 고려의 문제를 중원에까지 떨치고 돌아왔다. 공민왕 16년에 성균 대사성이 되어 정몽주와 더불어 정주의 성리학을 일으키기도 했다. 정당 문학을 거쳐 예문 춘추 관사에 이르렀고 한산 부원군에 피봉되니 그의 덕망과 문장은 일세를 풍미했다. 몇 해 전 이성계가 왜구를 무찌르고 도성에 개선했을 때 이색은 시를 지어 이성계의 장거를 치하하기도 했다. 적의 용장배기를 썩은 나무 꺾듯 하니 사만의 좋은 기상 공에게 맡겨졌네. 충성이 백일처럼 빛남에 하늘엔 안개가 걷히고 위엄이 청구에 떨침에 바다엔 바람이 없다네. 빛난 자리에서는 무열을 노래하고 능연각 높은 다락에서는 영웅을 그리는데 병든 몸 교회 영접에 참여하지 못하고 시를 지어올 퍼 큰 공을 기리네. 능연각이란 당태종이 그의 공신의 초상을 걸어놓은 전각을 말합니다. 이같이 이색의 시가 공개되자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화답하기도 했다.
이성계는 이색의 그와 같은 마음에 늘 고마워했고 이색은 변함없이 이성계의 용맹을 찬양했다. 그런 두 사람의 사이였지만 오늘만은 어쩐지 의기가 상통하지 않았다. 이성계의 마음이 그만큼 무거웠기 때문이었다. 어전에서는 이미 중신들이 자리하고 있었다. 상석에 있던 최영이 전각으로 들어서는 이성계에게 미소를 보냈다. 이성계와 이색은 우왕에게 깊은 예를 올리고 각각 그들의 자리에 앉았다.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중신들은 관심은 누가 부수상격인 수문하시 중에 제수되느냐에 쏠려 있었다. 우왕은 중신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둘러본 다음 입을 열었다. 이인님, 염흥방, 임견미와 그들의 도당을 물리쳐서 그런지 군왕으로서의 위엄이 전에 없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과인에게 덕이 없어 조정 중신들이 백성들을 괴롭혀 왔소이다. 천만다행으로 조정의 돌보심이 있어 그들 족당의 괴수들은 물론이요 그들의 수족들까지 하옥되어 있으니 때늦은 감은 있으나 이제야 시름을 덜은 듯 싶소. 망극하옵니다. 중신들은 일제히 머리를 조아렸다. 우왕의 낭랑한 목소리는 다시 이어졌다. 새해에는 경들의 힘으로라도 선정이 베풀어지기를 기대하오. 과인의 소망은 그것뿐이요. 분명히 경들의 힘으로라도 라고 했다. 무슨 소린가? 어찌 들으면 왕 자신은 조정대사에 관심이 없음을 표명하고 나서는 일이요. 달리 들으면 왕과 중신들이 일심동체가 되어 선정을 펴나가자는 다짐 같기도 했다. 문화시중에 최영장군을 제수하오. 모두들 예상했던 일이었다. 중신들은 말없이 임금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최영은 의례적인 어투로 성은이 망극함을 고했다. 수문하 시중에는 장내는 물을 뿌린 듯 긴장했다. 정몽주도 이색도 숨을 죽였다. 오늘의 최대 관심사가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수문하 시중에는 이성계 장군을 제수하오. 좌중의 시선은 일제히 이성계에게 쏠렸다. 선망의 시선도 있었고 멸시의 시선도 있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성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쌍송 총관부에서 녹을 받던 아버지 이자춘이 고려의 벼슬을 맡은 지 무려 33년째 되는 해였다. 때로는 여진족의 후예라는 멸시도 받았고 때로는 몽고족의 피를 받았다는 소리도 들었다. 그러나 이성계는 군진을 돌았을 뿐 내직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문화시중의 다음 자리니 임금을 제외하면 두 번째 높은 벼슬이다. 문득 최영의 말이 떠올랐다. 내직에 들어오면 물이 들기 쉬워요. 장군만이라도 군진에 계셔야 합니다. 더구나 지금은 얼마나 어려운 때인가. 훈구 대신 최영과 신진용장 이성계가 과연 이 난국을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 그러나 우왕의 교지는 낭낭하게 흘러내렸다. 새로 대임을 맡은 중신들의 면면을 보면 다음과 같았다. 판삼사사의 이색, 문화찬성사의 우현보, 윤진, 안종원, 문화평리의 문달한, 송광미, 안소, 정당문학의
성성민, 지문하사의 왕흥, 판밀직사사의 인원보 등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정초에 내리는 눈을 서설이라 했던가, 길조를 예견이라도 하는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다. 추동에 있는 이성계의 사랑에는 술상이 차려졌고, 집주인 이성계의 앞에는 퉁두란 조금 떨어진 자리에 이방원이 앉아 있었다. 방 안의 분위기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남들 같았으면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벌여야 할 경사이었으나 이성계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했다. 퉁두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정치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외다. 장군에게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있다면 칼 잘 쓰고 활 잘 쏘는 무장이 있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정사를 보시는 장군에게 도움이 되지는 못하는 건 분명하질 않습니까?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으나 가장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방원은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퉁두란이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해야 할 말이었다. 이성계는 보일 듯 말 듯 고개를 끄덕였다. 측근에 학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사꾼도 있어야 하고요. 장군은 입이 무겁지만 생각은 외골수예요. 독불 장군은 없는 게 아닙니까? 이성계는 여전히 고개를 끄덕일 뿐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다. 때로는 멍하니 시선을 천장에 두고 때로는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이 어지간해야디요. 염흥방 임견미를 때려잡았다고 내일 당장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임금이 궁궐의 담장을 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장군 혼자서 그걸 막아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러자니 장군도 별 수 없다는 소문이 날 테고요. 걱정입니다. 정말 걱정이에요. 무슨 일에 종사를 하든 일가견을 이룬다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여진의 장수요 싸움터에 나서면 두려움을 모르는 퉁두란이다. 그의 말이 세련된 용어로 수식되어 있지는 않았다 해도 지금의 이성계에게는 가장 필요한 얘기였다. 방언이도 한 말씀 드리지. 난 무식해서 그런지 벌써 할 말 다 했구만. 방언이 고개를 쳐들자 이성계의 시선과 정면으로 마주쳤다. 이성계는 무엇인가 듣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퉁장군의 말씀이 옳은 줄로 아옵니다만 그렇다고 가만히 계실 수만은 없는 것으로 아옵니다. 방원은 여기서 잠깐 말을 끊었다. 이성계와 퉁두란의 표정을 스치듯 훔쳐본 다음 말을 이었다. 아버님께서 수문화 시중의 자리에 계신 이상 사람들은 아버님의 주위로 모여들기 마련이옵니다. 아버님께서 하실 일은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아니라 모여든 사람들을 선별하실 일이 더 중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백성들의 신망을 얻으셔야 하옵니다. 백성들은 의지할 곳을 찾고 있사옵니다. 백성들의 의지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를 개혁하셔야 할 것으로 아옵니다. 퉁두란이 방언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다. 오라! 옳은 얘기지만 서둘러서는 되는 일은 없어. 물론 그렇습지요. 하나 지금이 전제를 개혁해야 할 시기이옵니다. 이때를 놓치면 뜻을 세우기 어려운 줄로 아옵니다. 소자는 아버님께서 수문화 시중의 자리에 제수되신 것을 하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사옵니다.
하늘의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언젠가는 버림을 받는 법이옵니다.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늘의 버림이 있기 전에 해야 하는 것으로 아옵니다. 백성들은 어리석질 않사옵니다. 그만 됐다. 이번에는 이성계가 방언의 말을 제지했다. 그리고 천천히 술잔을 비웠다. 방아는 오랫동안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자시가 넘어서야 술자리는 파했다. 강씨 부인은 자고 갈 것을 청했으나 방호는 정중히 사양하고 추동을 나섰다. 눈은 한자남짓 쌓여 있었다. 방호는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걸었다. 제법 많이 마셨으나 술 기운은 없었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올 뿐 사위는 조용했다. 방호는 자신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걸었다. 문득 걸음을 멈췄다.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뒤를 돌아다 보았다. 거기에는 자신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앞을 보았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은 눈길에는 아무 흔적도 없었다. 다시 몇 걸음 걷다가 뒤를 돌아보았다. 새로운 발자국이 생겨나 있었다. 방호는 웃었다. 바로 그것이었다. 아무도 가지 않은 눈길에 자신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 발자국을 남기리라.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다 해도 방호는 그렇게 다짐했다. 방호의 걸음이 빨라졌다. 힘이 솟았다. 온몸에 자신감이 넘치고 있었다. 대문 앞에 민씨 부인과 바우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방호는 발로 세차게 땅바닥을 굴렀다. 바지에 묻혔던 눈이 떨어졌다. 길이 험한데 주무시고 오시질 않으시고요. 임자가 기다리는 게 안쓰러워서 왔지. 방호는 웃으면서 말했다. 민씨 부인도 흡족한 듯 따라 웃었다. 바우야, 예, 밤이 늦었다마는 숙번의 집에 다녀와야겠다. 내일 아침 일찍 집으로 오되 천목이와 거신이도 데리고 오라 이르랬다. 예, 알겠습니다요. 바우는 신바람이 난 듯 눈길을 달려갔다. 민씨 부인은 방언의 뒤를 따라 안으로 들었다. 내당에는 이미 금침이 펼쳐져 있었고 새 옷도 준비되어 있었다. 방언은 옷부터 갈아입었다. 민씨 부인은 젖은 옷을 들고 일어섰다. 그냥 앉으시오. 방언의 말에 민씨 부인은 옷을 든 채 그 자리에 다시 앉았다. 다소곳한 모습이었다. 방호는 잠시 그러한 민씨 부인을 보고 있다가 그가 생각하고 있던 말을 거리낌 없이 쏟아놓았다. 숙번이야 덩치가 나만 하니까 어려움이 없겠으나 천목이나 거신의 몸에 맞는 옷을 마련해 주어야겠소. 새 옷을 마련하긴 어려울 테고 내가 입던 옷을 고쳐 입히면 될게요. 아시겠소? 마련해 두었어요. 입기만 하면 됩니다. 민씨 부인의 총명함은 이와 같았다. 여자의 총명이 지나치면 지아비에게 누가 되기 쉽다. 그러나 민씨 부인의 총명함은 늘 방언을 흡족하게 했다. 다른 날 같았으면 그와 같은 아내의 총명함에 대한 방언의 찬사가 있었겠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않았다. 방언은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표정으로 다음 말을 이었다. 7점 선의를 궁녀로 넣을 생각이요. 민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왠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아버님 곁에는 사람이 없소. 대궐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버님께서 아시고 계시자면 궐 안에 사람이 있어야 하질 않소. 그렇긴 합니다만 7점선의 행실이 방언이 민씨 부인의 우려를 가로막고 나섰다. 행실을 따질 건 없소.
7점선의 행실이 아무리 부실키로 본가이나 소향비만 하겠소. 숙번이하고는 어떤 사이인지 그거야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다만 입고란 다음 내게 등을 돌릴까 그게 걱정이요. 민씨 부인이 어떤 여잔가. 방원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를 까닭이 없었다. 방원은 민씨 부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기다리고 있다기보다 독촉하고 있었다. 민씨 부인은 방원의 따가운 시선을 피하며 속삭였다. 언제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내일이라도 좋고. 알겠습니다. 민씨 부인은 조용히 일어서서 방을 나갔다. 방원의 입가에는 쓰디쓴 웃음이 돌았다. 지난번 최영의 딸을 후실로 맞이하고자 했을 때는 민씨 부인의 양해를 겸한 화답을 얻고자 하였으나 오늘은 자신의 의중대로 밀고 나갔다. 7점선이 입고란 다음 배신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다스리는 길이 최선이었다. 방원은 그에 대한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고 민씨 부인은 그것을 응낙했다. 등촉이 한 줄기 파르스름한 연기를 내며 꺼졌다. 방원은 곁에 누운 민씨 부인을 당겨 안았다. 민씨 부인은 스스럼 없이 안겨들었다. 미안하오. 방원은 민씨 부인의 귓가에 속삭였다. 당신이 하시는 일이에요. 민씨 부인의 따뜻한 입김은 방원의 목줄기를 간지럽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었다. 방원의 손길은 거칠어졌다. 민씨 부인은 그것이 좋았다. 방원의 가슴팍은 녹아 흐르는 샘물이었다. 22살의 이방원, 민씨 부인은 25이었다.